오늘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늘어납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대출 받기가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급 호텔 업계가 럭셔리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객실 수는 확 줄이는 대신 프리미엄 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부터 다자녀 가구 등이 디딤돌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대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내놓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즉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6천만 원인 소득 제한 요건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 제도를 신설해 한 자녀의 경우 기존 고정금리의 0.2%포인트, 두 자녀의 경우 0.3%포인트, 세 자녀 이상인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을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우대금리는 전세대출에서도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지방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혼부부면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금리로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 분해안에 적용됐지만 자녀수 우대금리는 오늘 이후 자녀수가 늘어도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 대출 받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을 기해 보험업권에도 총체적 상환 비율인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할 계획인데요. 은행권 등 다른 금융업권 규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보험업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소액신용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등은 예외로 신규 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는 신용대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인정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확인합니다. 인정신고소득은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해 5천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대출 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 부담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기간인 만큼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위험대출인 고 DSR 대출을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 DSR 대출은 보험사가 자율 판단하며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별 고 DSR 대출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1%대 쥐꼬리만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고 원금 손실이 없도록 상품군이 제한된 영향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상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88%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치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은행 예적금과 원리금 보장보험, 그리고 몇 가지 증권 상품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평균 이자가 2%를 넘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게 되면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60%입니다. 은행권 평균 금리인 1.83%와 비교하면 0.77%나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만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계좌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 예적금과는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올 초 예쁜 인테리어를 내세운 부티크 호텔들이 인기였다면 올 가을에는 특급 호텔들이 럭셔리 서비스 경합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텔업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특급 호텔 업계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요. 서울의 럭셔리 호텔들은 객실 수를 확 줄이는 대신 그 자리에 프리미엄 시설을 채우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통유리창 바깥으로 작은 비밀 정원이 보입니다. 유럽의 정원에 온 듯한 분위기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매일 다른 분위기로 마련되는 바에선 직접 키운 허브를 재료로 만든 칵테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특급 호텔 업계는 객실 수를 줄이더라도 라운지, 다이닝바 등을 한 층 전체로 꾸미는 럭셔리 아이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화려한 럭셔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호텔 내에서 모든 경험이 특별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JW 메리어트 호텔과 롯데 호텔 서울의 경우 기존 객실의 약 4분의 1을 줄이고 나머지 객실은 최고급 침구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재오픈했습니다. 객실 수가 많으면 매출이 보장되지만 특급 호텔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체크인 라운지에 들어서면 따뜻한 차와 쿠키가 제공되고 앉아있던 소파에서 객실까지 1대1로 에스코트를 받습니다. 저희가 고객에게 밀착해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급스럽다는 평이 많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달 10일경 JW 메리어트 호텔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객실 오픈이 예정된 가운데 특급 호텔 업계의 럭셔리 승부수 띄우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오늘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버디미술관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의료학술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인병원 유지재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신보건 분야에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아 지속적으로 국내 및 아시아, 서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훈련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본교를 둔 겐트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타임즈 세계 대학평가 38위에 오른 유수의 공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교수진과 용인정신병원 의료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해 의료학술 분야 연구개발에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양 기관은 강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우수학생의 인턴십과 장학금도 지급해 인재 양쓰게 됩니다. WHO 협력센터에서 해오고 있는 국제적인 좀 사업과 관련해서 또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좀 인재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에 여러 형태로 좀 컨트리뷰션을 하기도 하고. 한편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오늘 버시미술관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시미술관은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시아 최초의 아트브룻 전문 미술관입니다. 아트브룻은 정신질환자들이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겐트대학교는 아트브룻의 정신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포용과 평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교육계의 만남이 의료학술 분야와 예술 분야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만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신흥국들도 외국인 자금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논란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신흥국들은 이미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필리핀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자체 기준금리격인 하루짜리 차입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필리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5개월간 총 4번의 인상을 통해 전부 1.5%포인트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5.5%에서 5.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5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1.5%포인트 올린 상태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약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터키도 최근 기준금리를 무려 16%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 네, 신흥국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격차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흥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달러화 강세의 통화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 1월부터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현재 달러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9% 이상 떨어진 상태고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루블화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미국이 올 들어서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신흥국들과 다르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와 가계부채 등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9%로 떨어진 상태고 전문가들은 2.8%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이 금리 인상이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가계의 연 이자가 평균 94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적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 150만여 세대는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국내 외국인 투자금 15조 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다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기준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될 텐데 한국은행 움직임 앞으로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올해 12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추가로 올리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는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릴 것으로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금리 결정에는 거시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저금리가 오래 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얼마나 쌓이느냐를 고려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2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낮고 대외 건전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당장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 그 전망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기업 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경쟁 원리 도입, 예측 지속 가능한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 법 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 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을 이번 개정안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와 기업 집단법제에 대한 2개 세션으로 구성되고 각각 발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 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업 집단 법제 토론에서는 사익 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 집단 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지난달 말 입법 예고안 개정안에 반영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38년 만에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 고용 악화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는 이번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 우리 경제와 고용이 정상 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기업과 재정을 통한 경기 보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과 구체적 추진 전략도 조속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핵심 규제 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약 36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중 인기 제품을 만족할 가격에 내놓을 20개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이들 기업은 최대 80% 할인한 킬러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킬러 아이템으로는 삼성전자가 최대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그랑데 건조기, LG전자가 25% 할인하는 올레드 TV 등이 꼽힙니다. 적외선 그릴 자외글 파티는 30%, 현대 리바트의 그란디오스 4인 소파는 2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또 현대백화점은 아디다스, 나이키, 한섬 등 400여 개의 브랜드 제품을 최대 80% 할인합니다. 이 밖에 현대기아차는 승용차를 최대 15%, 사용차를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만능통장으로도 불리는 1인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8%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4개 ISA 모델 포트폴리오에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8.18%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외국인 매수 증가로 국내 주가가 반등한 결과라고 금투협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 수익률은 초고위험이 평균 15.41%로 가장 높았고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평균 9.4%로 은행 6.2%보다 높았습니다. 개별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투자형이 누적 수익률 31.49%로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을 매입할 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변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의 외화 표시 어음 발행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IB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IB는 외화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고국 문화 행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해 매해 봄과 가을마다 열린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프로그램은 고정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연회와 휴식을 즐겼던 장소인 덕수궁 정관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고궁을 친근하게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2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며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한비야 국제구호 전문가, 설민석 한국사 강사 등 70여 명의 명사들이 초청 강연자로 나섰고 어젯밤 열린 강연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김현수 소설가의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스타벅스 푸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실적평가에서 KB하나은행이 1위, 기업은행이 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대출과 투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마트가 한식을 포함한 각종 아시아 식품을 판매하는 PK마켓을 내세워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마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 번화가인 사우스 올리브 스트리트 712번지 복합 상업시설에 PK마켓을 열기 위해 10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골프존 데카와 협업해 스마트 캐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 골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6만여 개 골프장 코스 정보와 그린의 높낮이 정보를 제공하며 잔여거리 측정 기능 등으로 각 코스를 정교하게 공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NH농협은행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판매액의 0.0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NH 더하고 나눈 정기예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으로 조성된 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적정한 가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지원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비자가 적정 가격에서 살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